차례입니다. 자, 30번부터 쭉 45번까지 정리할 건데요. 자, 먼저 우리 몸 안에는 가장 큰 장기가 그 간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때 이 간은 이 커다란 어떤 크기만큼 하는 일이 되게 많답니다. 그래서 이걸 인체의 화학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우선 우리가 음식을 지금 섭취하게 되면 위나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흡수된 여러 영양소가 대부분 혈액을 통해 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간은 이 영양소들을 몸에서 요구하는 다른 영양소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을 위해 저장을 하게 되겠네요. 그만큼 간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네. 자,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가 간의 그 구조와 그다음에 혈액 공급 방식 여기에 따라 그게 결정이 된답니다. 간은 육각형 기둥 모양의 간소엽이라는 작은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부는 간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간세포로 채워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간소엽의 중심에는 중심 정맥이 놓여 있고, 자, 그다음에 이것이 혈액을 간정맥으로 보내 가지고 심장으로 흐르게 합니다. 자, 그리고 육각형 기둥의 각 모서리에서는 간문맥, 간동맥, 그다음에 담관이 지나가는 게 되는데, 이때 간문맥과 간동맥은 혈액이 다른 장기에서 간으로 유입되는 관이고, 자, 담관은 이것은 담즙이 간에서 배출되는 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31번을 보시면, 자, 간입니다. 자, 간을 좀 확대를 시켜놨네요. 자, 그래서 이 간들은 각각 간소엽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육각형 형태의 이 모양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걸 다시 분석을 하면, 분리를 여기 쭉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 간문맥이라는 것이 있고 간동맥이 있는데, 자, 좀 이따 보겠지만 간문맥은 영양소를 지금 공급하는 관이고요. 자, 간동맥은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여기 있는 간 세포에 있는 그 시누소이드란 쪽으로 이렇게 그것이 이제 이쪽으로 해갖고 이게 전달이 되면, 이것이 중심 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각각 간 정맥과 그다음에 심장 여기까지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동맥이 간 동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혈액은 산소를 운반하게 되고, 이때 소장과 간을 연결하는 혈관인 이 간 문맥을 통해 들어오는 혈액은 위나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간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 간동맥은 산소 운반, 간 문맥은 영양소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두 혈관들은 내부에서 점차 가늘어져 갖고 이 시누소이드라는 미세 혈관으로 합쳐지는데, 이 시누소이드는 단 이랑처럼 길게 배열되어 있는 간세포들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누소이드를 흐르는 혈액은 대사 활동에 필요한 산소나 영양소를 간세포에 공급을 하고, 이 간세포의 대사 활동의 결과물인 대사 산물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어떤 것들, 자, 노폐물이죠. 이 노폐물 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누소이드의 역할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는 물질 교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누소이드를 거친 혈액은 중심 정맥으로 유입된 후에 다시 간 정맥으로 합쳐져 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들어간다? 네,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자, 이러한 혈액 순환을 통해서 간에서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고요. 자, 또 식사를 통해 우리가 몸으로 들어온 이 단백질은 위나 장에서 아미노산의 형태로 분해가 되어서 혈액과 함께 간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간세포는 시누소이드를 통해 공급된 아미노산을 분해해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고요. 이때 이 아미노산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자, 유독물질이 뭐가 나온다? 자, 암모니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간은 이것을 다시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변화시켜서 콩팥, 신장이죠. 자, 신장으로 보내게 되고, 자, 이것이 이제 몸 밖으로 우리가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줌의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자, 또한 간은 비타민 A를 저장하기도 하고 지방의 소화를 촉진시키는 담즙을 생산해서 이 담관을 통해서 쓸개로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간의 일부 기능은 간세포만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은 다른 세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간세포와 그 다음에 시누소이드 사이에 존재하는 바로 이 쿠퍼세포는
몸 안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면역 체계에 노출시켜 자, 몸이 면역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자, 이처럼 간은 1분마다 1.4리터의 혈액을 여과하면서 복잡하고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간의 어떤 기능을 설명한 이런 내용인데, 자, 30번에서는 지금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31번에서 자, 이게 지금 틀린 것 같은데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거예요. 자, 여기 이 부분은 지금 뭐였어요? 자, 이는 지금 시누소이드네요. 자, 이 시누소이드는 자, 자, 이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노폐물이 중심적 맥으로 보내진다고 했는데 자, 이것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 간세포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 노폐물은 지금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있네요. 간세포의 대사 활동의 결과물이 바로 뭐라고 했어? 자, 이것이 노폐물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시누소이드가 얘를 간세포 쪽으로 보내주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간세포에 의해서 이것이 자, 결과 어떻게 다시 대사 산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로 만들어지고 노폐물을 여기서 이제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거 2를 D로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자, 32번에서는 들어가다 의미니까 뭐 내부 입장하다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 1번. 자, 그다음에 33, 3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범죄에서 이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거냐.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 범죄란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타인의 육체나 정신에 고통을 주거나 자, 재산 또는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 자, 그리고 사회 안녕과 개인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 범죄로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논의를 통해서 범죄 발생률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자, 그 결과 탄생한 학문이 바로 범죄학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범죄학. 자, 여기서 고전주의 범죄학은 법적 규정이 없이 시행됐던 지배 세력의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비판하면서 자, 18세기 중반에 등장을 합니다. 자, 18세기부터 이 범죄학에 대한 이게 나오기 시작했네. 이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범죄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유의지에 입각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쉽게 얘기하면 자, 범죄라는 것은 결국 그 범죄자가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행한 결과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어떻게 돼?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누가 지금 억지로 칼을 들이대거나 협박을 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러 이렇게 한 게 아니라면 자기 자유의지야. 그러니까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야. 자, 여기서 그 범죄 비례 처벌을 부과할 경우에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범죄가 억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다음부터는 저 사람이 처벌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으로써 범죄가 억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고전주의 범죄학의 대표적인 이 베카리아. 자, 이 사람은 베카리아는 자, 형벌은 법으로 규정해야 하고 그 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자, 문서로서 만들어야 돼. 어떤 법정과 같은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그걸 똑같이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또한 형벌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범죄 행위에 자, 뭘 준다? 예방했다가 목적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누구나 법에 의해 확실히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바로 이 범죄를 억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러한 고전주의 범죄학의 주장은 각 국가의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입법과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자,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으로서 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정하게 어떤 형벌을 이걸 법으로 정해놓고 이것을 어긴 사람은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자,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고전주의 바로 범죄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19세기 중반 이후에 사회적 혼란으로 범죄율과 재범률이 증가를 했어요. 자, 지금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라. 안 지키면 처벌을 한다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범죄율과 그 다음에 재범률이 어떻게 됐대요? 점점 증가를 하고 있대요. 이거 갖고는 지금 뭔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실증주의 범죄학이 됩니다. 자, 이 실증주의 범죄학은 고전주의 범죄학의 비과학성을 비판하면서
자,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자유의지로는 통제할 수 없는 자,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소에서 찾으랍니다. 자, 결국 자유의지에서 범죄를 저질렀어, 처벌을 했어. 아, 다음엔 이런 거 안 해야지.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 과학적인 입장에서 자,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소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여기 있는 롬브로소인데, 자,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범죄자들의 개별적 범죄 기질을 도출하고 그 기질에 따른 교정이나 교화 또는 치료를 실시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그 범죄자에게는 특별한 어떤 기질이나 그런 어떤 유전자 같은 경우가 있다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교정, 교화 또는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 그는 범죄자만의 특성과 행위 원인을 연구해서 자, 범죄자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형벌을 달리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는 출생부터 범죄자의 기질을 타고나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범죄자의 경우 자, 초범일지라도 어떻게 하래요? 무기한 구금을 해야 된대요. 이거 조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빵 하나를 훔쳤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결국 몇십 년 동안 어떻게 가둬버려요. 왜? 저 사람은 환경적으로 저 사람의 부모도 옛날에 어떻게 강도짓을 했어. 저 사람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가둬버려야 돼. 이 빵 하나가 지금 10년씩이나 감옥에 있을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수감에는 반대를 했고, 자, 이러한 생각은 이후 집행유예 제도의 이론적 기초가 됩니다. 자, 이 집행유예 제도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실수로 해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사람을 어떤 감옥에 보내거나 이런 것을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대신에 만약 1년, 만약 1년, 2년, 그러니까 1년이라는 어떤 기간 동안 유예를 시켜줬는데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을 하는 거야. 빵을 훔쳤어? 자, 근데 1년 동안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너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너는 어떻게 구금시키진 않겠어. 감옥에 가두진 않을게. 하지만 너가 1년 안에 만약에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다면 너는 지금 그만큼의 형벌이 더 늘어날 거야. 이해되세요? 어떤 건지? 자, 그래서 이런 이론적 기초가 되었는데 비록 차별과 편견에 개입됐다는 비판을 받긴 하지만 자, 롬브로스의 연구는 이후에 범죄 생물학, 범죄 심리학, 그다음에 사회학 탄생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범죄학의 큰 흐름들은 범죄를 억제하려는 그동안의 법 체계와 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고요. 하지만 1970년대 이후에 자, 이러한 시도들의 범죄 감소 효과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 또 범죄 감소의 율이 그렇게 현격하게 줄어들지 않았나 봐요. 자, 그래서 환경에 의한 범죄 유발 요인과 자,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기회 감소 효과 등을 연구하는 자, 환경 범죄학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건축학이나 또 도시 설계 전문가들은 자, 이 사람들은 범죄의 원인과 예방의 해법을 환경과 디자인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좀 독특하죠? 자, 지금 우리가 범죄학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건축이나 그다음에 도시 설계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우리는 지금 셉테드라는 이런 불리는 범죄 예방 설계가 그것인데 자, 셉테드가 뭐냐? 건축 설계나 도시 계획 등을 통해서 대상 지역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겁니다. 자, 그건 아랫부분에 이제 상세하게 좀 밝혀지게 되는데 자, 결국 주민들이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자, 셉테드의 원리 중에 자, 첫 번째가 바로 자연적 감시 원리입니다. 자, 공간과 시설물에 대한 가시권을 확보하고 가시권이니까 한눈에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잠재적 범죄자의 은폐 장소를 최소화시킴으로써 내부인이나 외부인의 행동을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남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자연적 감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자, 다음으로 접근 통제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행로나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보행로나 조경, 문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통행을 일정한 경로로 유도하여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또는 차단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접근 통제의 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차단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지금 아무 마음대로 차를 끌고 들어갈 수가 없죠. 외부인은 출입 금지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디 그 정문에 그 초소 아니면 거기 뭐라 그래 방범 초소인가요? 경비원들 거기 들려서 가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영역의 원리가 있네요. 영역성의 원리. 자, 이것은 안과 밖이라는 공간 영역을 조성하여 외부민의 침범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외에도 공공장소나 또는 시설에 대한 내부인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그 근방의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바로 활동의 어떤 활성화의 원리도 공공장소나 시설물이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된다는 유지 및 관리 원리까지. 자, 이것도 다 세테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원리는 범죄 예방의 전략과 목표를 범죄자 개인이 아니라 자, 바로 뭐와 도시 및 건축의 이 환경, 자, 환경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이거 공통점이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즈음부터 세테드를 도입하여 도시 설계와 그다음에 건축물에 범죄 예방 설계 활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법과 정책 그리고 세테드가 동시에 강화된다면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3번에 가시면 자, 윗글에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여기 지금 4번이 지금 답이 되는데 이 통시적이란 뜻이 뭐냐면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관통하다. 그 다음에 시간, 때 시자. 자, 그러면 이거 다시 본문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보일 거야. 자, 18세기 중반, 그 다음에 이것이 아랫부분에 19세기 중반.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었는지, 이 범죄하게 된 것. 자, 이것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34번은 기억니은에 대한 건데,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원인을 주는 게 아니라 예방적 차원으로 보셔야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5번의 합리적 선택 이론과 연결해가지고 이 잠재적 범죄자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그 다음에 따라서 이 범죄자가 발각될 환경적 요인이 강화될 경우에 범죄 실행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자, 이것도 모두 다 뭐와 관련이 있다? 이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답 5번. 자, 36번에서는 여러 가지 이거 세테드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쭉 설명해 놨어요. 자, 뭐 학생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거나, 자, 그다음에 사람들의 시선을 막고 있는 학교 담장을 철거하는 방법을 쓰거나, 또 사람들의 통행을 정문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쓰거나, 또 개선된 환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세테드의 원리를 좀 여기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여기 5번에서 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건 자연적 관리에 들어가는 거지 영역성의 원리가 아닙니다. 자, 37번은 1번.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 42번 지문인데요. 자, 여기에서 자, 먼저 첫 번째 작품이 지금 뭐냐면 강호 국가라는 작품이에요. 강호의 뜻이 뭐였죠? 강호. 자연이란 뜻이 되겠죠? 자, 자연을 노래한 아홉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홉수의 노래. 자, 그럼 본문 들어갑니다. 자, 어와 성은이야 만극할사 성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자기가 지금 벼슬을 그만두고 자연에 나와서 자연을 즐기고 있단 말이야. 자,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라고 보는 거야? 자, 바로 임금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호. 자, 자연 속에 알로도 자, 편안하게 늙는 것도 분수 밖의 일이거든. 자기가 임금님이 만약에 자기를 벼슬길에서 놓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자기는 임금님을 계속 궁궐에 지금 출퇴근하면서 이걸 모셨어야 될 거야. 자, 근데 임금님께서 자기를 늙음하게 은퇴를 시켜줬대. 자, 그래서 자기가 자,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늙어가면서 자연을 즐기고 있는 것도 다 자기 임금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물며 두 아들 정성을 다해 봉양. 자, 자기의 효도를 다하니 또 어인가 하노라 이렇게 했으니까. 자, 자기는 모든 걸 다 갖췄네요. 자, 지금 벼슬을 그만두고 자연을 즐기고 있어. 또 자식들은 자기에게 효도를 다하고 있고. 자, 밑에
전나기 바삐 몰아서 다리를 저는 나귀를 자 바삐 몰아 자 다 저문 날 오신 손님 아유 갑자기 지금 손님이 찾아왔네요. 날이 다 저물었는데 자 보리피 거친 밥에 찬물이 아주 없다 그랬으니까 자 지금 밥이라고는 보리밥밖에 없어. 자 거기에다가 지금 찬물이니까 반찬이 없네요. 갑자기 지금 손님이 들이닥쳐가지고 자 아이야 배를 내어 띄워라 금을 놓아 보리라 그랬으니까 자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강이 있나 봐요. 자 그곳에다가 배를 띄워서 금을 넣어가지고 물고기라도 잡아가지고 이걸로 손님을 대접하겠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달이 밝고 바람이 잔잔하니 물결이 비단과 같구나. 자 그 다음에 단정 자 조그만 배입니다. 조그만 배를 비스듬히 놓아 오락가락하는 흥겨움을 백구야 하 즐겨 마라 세상 알까노라 그랬으니까 자 백구는 갈매기를 의미한다면 자 지금 갈매기가 지금 막 이렇게 배 주변으로 넘나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야.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되게 흥겹고 즐거워서 갈매기가 막 넘노는 것처럼 보여요. 자 하지만 화자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너무 즐기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까노라 그랬으니까 자 세상 사람들과 그럼 함께 자연을 즐기겠다는 거야? 자기 혼자 즐기겠다는 거야? 자기 혼자서 이 자연을 즐기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네요. 자 모래 위에 자는 백구 자 갈매기가 한가롭구나. 강호 풍치를 자 자연의 풍치를 네가 지닐 때 내가 지닐 때 자 너도 나도 마찬가지 뭐야? 자연의 그 풍류를 즐길 줄 안단 말이야. 갈매기나 나나. 자 석양의 반범 귀흥은 자 너도 날만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거기 있는 뭐를 자 돛을 지금 반쯤 올려놓고 이 돌아오는 그 멋은 너도 나만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내가 갈매기보다 더 흥겨운 이 자연을 잘 즐길 줄 아는 풍류를 즐길 줄 안다 이 뜻입니다. 자 식록을 그친 후에 자 식록이라는 것은 벼슬이에요. 자 벼슬을 그친 후에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어족 자 낚시입니다. 자 낚시질을 하며 지금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어요. 자 햄. 자 아무 생각이 없다 이 뜻이에요. 생각이 없는 아이들은 괴롭다 하지만 아니 지금 벼슬이 있으면 임금님께서 뭐를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봉급으로 해갖고 식량이나 양식 같은 걸 주니까 지금 여유롭게 살겠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없네. 받는 게 없어. 벼슬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낚시질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대? 괴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두어라. 강호 한적이 자, 강호는 아까 자연이라고 그랬고요. 자, 이 한자는 한가할 한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고요할 적자. 그렇다면 한가롭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나의 분수인가 하노라 이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거니까 이걸 안분지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빈낙도 또는 안분지족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나무단에 갑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지금 자, 거미와 자, 여기 있는 지금 작가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자가 자, 여기서는 이 이자는 바로 누구? 이씨,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자, 작가인 이옥입니다. 자, 저녁에 서늘함을 맞아서 뜰에 나가 거니는데 자, 거미란 놈이 지금 거미를 봤습니다. 거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지금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걸 봤어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자, 그거를 내가 지금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거미줄을 다 걷어버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거미란 놈이 나한테 한마디 하네요. 나는 내 줄을 짜서 자, 바로 누가 거미야. 자, 내 배를 동호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배고파가지고 거미줄을 쳐가지고 지금 먹이를 잡아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대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해치려 하는가? 결국 거미줄을 걷어버리면 나는 결국 먹을 게 없으니까 거미는 굶어 죽겠죠? 나를 왜 해치려고 하느냐? 이자가 화를 냅니다. 덫을 설치하여 산 것을 죽이니 벌레들이 넌 적이야. 그러면서 나는 다시 너를 제거하여 다른 벌레들에게 덕을 베풀려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외려 지금 거미 말고 여기 있는 누구를 밑에 있는 이 다른 곤충들을 그러니까 너의 거미줄을 걷어내면 너 하나만 죽겠지만 나머지 벌레들은 다 살지 않냐? 이 입장이 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요거를 지금 바꿔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이걸 부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냥 네모로 묶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말하는 게 어부가 설치한 그물에, 자, 이건 거미가 다시 얘기합니다. 어부가 설치한 그물에 바닷물고기가 걸려드는 것이 어부가 포악해서인가?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들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거미를 빗대어 표현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자, 결국 거미가 지금 거미줄을 놓아서 그 다음에 그 먹이들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누구도, 자, 어부가 이퀄 이겁니다. 자, 어부도 마찬가지 거물을 놓았는데 이 어부의 지금 뭐요? 직업은 뭐 하는 거야?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부가 포악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그 사람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우인이 놓은 그물에 들짐승이 푸주간에 올려지는 것이 어찌 우인의 교화이겠는가? 가르침이겠는가? 법관이 내건 법령에 완악한 사람이 옥에 갇히는 것이 어찌 법관이 잘못이겠는가? 그러니까 범죄자가, 자, 법관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얘를 감옥에 가둬라. 가뒀단 말이야. 얘가 그만큼 어떻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법관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자, 또한 복희 씨의 그물을 시비하지도 않고, 자, 백익의 불태움을 부정하지 아니하며, 자, 고요의 형벌 제정을 책망하지 아니하는가? 무엇이 이것과 다르겠는가? 자, 자기도 마찬가지래요. 자기 그물을 놓는 건 자기가 진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물을 놓은 건데, 아니, 여기 거미줄을 지금 친 건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과 뭐가 다를 게 있냐 자기가 이거야 지금. 자, 그러면서 그 거미줄에 그 걸리는 그, 그 곤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비는 호랑 방탕한 놈이에요. 자, 분단장을 하고, 자, 세상을 속이고 번화함을 어떻게 한대요? 자, 지금 좋아요. 쫓으며 흰 꽃에 아첨하고 붉은 꽃에 아양을 떨어요. 이 때문에 내가 그물로 잡게 되는 거. 자, 그러면 나쁜 놈은 누구야 지금 외려? 나비네요 지금. 자, 결국 세상에 아첨을 떠는 인물이래. 너무 화려하게. 자, 팔이란 놈은 참 또 소인바와 같은 인물이래요. 자, 그래서 옥 또한 참소를 입었고 술과 고기에 자기 목숨을 잊어버리고 이익을 좋아하여 실증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욕심이 많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매미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지금 청량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시끄럽게 울기를 그칠지 않는단 말이야. 얘도 결국 매미 잘못이야. 자, 벌도 마찬가지고요. 자, 밑에 모기도 마찬가지고, 잠자리도 마찬가지고, 뒤에 자, 불나방도 마찬가지고, 초파리도, 반딧불이도, 하늘소도, 그 다음에 하루살이도, 자, 말똥구리도 마찬가지. 다 누구? 이놈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뭐야? 자기들이 그 재앙을 자초한 거다 이거야 지금. 자, 그래서 자, 밑에 자, 노란색으로 바로 갑니다. 저들이 그물에 걸린 것은 곧 저들의 잘못이지 내가 그물을 쳤다고 해서 어찌 나를 미워한단 말이냐. 자, 결국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다고 어부를 탓할 수 없지 않냐. 마찬가지 자기도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대가 저들에게 어찌하여 사랑을 베풀면서 나에게만은 지금 어찌하여 화를 내고 나를 회방하면서까지 도리어 저들을 감싸준단 말인가. 자, 길이는 사로잡을 수 없는 것이고 봉황은 유인할 수 없는 것이니, 자, 군자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도를 알아서 죄를 지어 구속됨으로써 재앙을 입지 않아야 하고, 이러한 것을 거울 삼가하고 늘 삼가하는데, 그러니까 조심하는데 힘써야 된대요. 그대의 이름을 팔지 말며 그대의 재주를 자랑하지 말며 이욕으로, 자, 이익과 욕심으로 화를 부르지 말아야 되며, 자, 재물에 목숨을 바치지 말아야 되고, 경박하거나 망령되이 굴지도 말아야 되고,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되며, 자, 질투하지 말아야 되며, 땅을 잘 가려서 밟고 때에 맞춰 오고 가야 한다. 자, 이게 바로 어떤 사람? 바로 군자된 사람의 올바른 도리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는 더 큰 거미가 있으니 그 그물이 나보다 천배 만배가 될 뿐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군자된 자가 결국 자신의 몸가짐을 제대로 안 한다면 결국 자기보다도 더 높은 어떤 벼슬아치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이 해를 당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이자가 이 말을 듣고는, 자, 지팡이를 던지고 달아나다 3번이나 자빠져 버리고 문지방이 일어났는데, 자,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쉬었대요. 거미는 그 실을 내어 다시 처음과 같이 그물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결국 깨달음을 지금 얻는 것 같은데, 자,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자의 말인가요? 거미의 말이 맞나요? 거미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자가 지금 뭔가 지금 너무나 지금 쉽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냥 거미줄을 쳐가지고 지금 어떤 살아있는 생명을 이렇게 해치는 거미가 탐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따져봤더니 지금 거미의 말에 의하면 결국 나비부터 해가지고 밑에 있는 곤충들 같은 경우가 자기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몸가짐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자, 누가 이뤄야 된대요? 자, 곤충뿐만 아니라, 자, 인간들도 마찬가지래요. 이렇게, 다 마찬가지, 자신의 몸가짐을 잘 해야지만이 결국 어디, 이 세상에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올바른 처신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 외려 지금,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고,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3번씩이나 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외려 여기서는 지금 이자가 지금 누구한테 여기 있는 거미로부터 결국 충고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뉘우쳤다 이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틀린 것 좀 정리할게요. 자, 38번은 지금 답 4번이 되어야 되겠고요. 자, 부정적인 어떤 세태에 대한 비판, 풍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9번에서는 백구와 거미가 나와 있는데 적절한 것은 자, 갈매기는 바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니은에서는 거미는 깨달음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40번 틀린 게 있네요. 가의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영탄적 어조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영탄적은 다른 말로 감탄적인 어조. 자, 어느 걸 봐야 돼 그럼? 우리가 감탄인지 이런 것은 그 서술어를 보면 알 수 있죠. 서술어가 감탄형 어미로 끝났는지를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자, 여기 있네요. 자, 뭐뭐 하노라. 자, 이런 것들은 뭐뭐 하리라 하노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뒤에 또 하나 있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감탄형, 영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41번에 갑니다. 자, 보기를 참고했을 때 가를 감상한 내용이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봤어야 돼요. 그래서 문학작품 같은 경우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보기 부분에 이 창작 배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강호 구간은 자, 위소가 자, 관직에서 물러난 뒤 고향인 나주에 돌아와서 영산강을 배경으로 지은 작품인데 자, 여기서 벼슬에서 물러난 처지에서 성은의 감격을 드러내면서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고 자연에서 자연을 즐기며 지금 어떻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어부의 생활을 노래했고 자, 또 세속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강호의 삶에 만족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3번에 세상이 알까 하노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이 자연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는 좋게 생각하지 않죠. 외려 자기만 갈매기와 함께 자연을 즐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 지금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 42번의 답은 지금 여기 5번에 보시면 자, 이자가 달아나는 이유는 바로 어떻게 거미의 그 말에 대해서 지금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거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품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이 돼버렸어요. 자, 마지막 질문 정리합니다. 자, 이 작품은 그 장자를 빌려 원통해서인데 자,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을 먼저 보고 갈까요? 자, 44번에 가볼게요. 자, 이 시는 장자의 그 어떤 고사를 지금 인용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부분해 볼까요? 자, 여기서 자, 추수편에 보면 대지, 관어, 원근이란 말이 있대요. 자, 큰 지혜는 멀리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가까이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지혜로움이라는 것, 진리는 결국 한 군데서 이렇게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도 가까이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물에 대한 이치나 이런 것들을. 자, 이걸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성찰, 반성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지금 자,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남한에서는 3번째로 높은 산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설악산 대청봉인데 멀리 여기서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자, 이 설악산 대청봉에 바라봤더니 발 아래
자, 구부리고 엎드린 작고 큰 산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자, 떨어져 나갈까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언덕과 골짜기에 바짝 달라붙은 마을들도 보입니다. 자, 의인법들입니다. 자, 그리고 다만 무릎께까지라도 다가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를 내려다봅니다. 자, 결국 설악산 대청봉에서 산들, 마을, 그 다음에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죠. 자, 그러면서 화자는 뭘 깨달았어요? 아,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살이들이 속속들이 다 알 것만 같아. 아우, 이 위에 올라서 보니까 다 보이네 뭐. 나는 이 세상을 다 알아. 자, 아까 그 입장에서 보면 장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사람 뭘 실수하고 있어요? 멀리서도 볼 줄 알아야 되지만 가까이 가서도 봐야 되는데 지금 멀리서만 보고 나서 세상을 그냥 어떻게 속단해 버린 거야. 난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다시 속초로 내려왔습니다. 자, 속초나 그 밑에 원통이 보이는데, 자, 이곳은 가까이서 사람들을, 세상을 지금 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중앙시장 바닥에 다 늙은 자,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모두하고 자,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자, 이야기도 나누고, 자, 노령노래 안주해서 소주 한 잔 마시고요. 자, 피난민 무슨 얘기? 신세태령도 들었고,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의 애환 이런 것을 들은 거야, 지금. 자, 이 함경도에서 온 아줌마니까 엄청 고생을 했겠죠? 자, 피난 시절에 어떤 이야기도 좀 들었고, 다음 날에는 원통으로 가서 뒷골목에 들어가 지린내 땀내도 나고 맞고, 그다음 악다구니 듣고 싸우리 하숙집에서 자, 마늘 장수와 실랑이도 좀 하고, 젊은 군인 부부가 사랑 싸움하는 소리에 잠도 설쳐보고, 자, 이렇게 보니까 아, 세상은 아무래도 산후에서 보는 것 같지만 않구나. 이거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자, 화자의 깨달음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네요.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는 것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에서만 보는 건 아닐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멀리서도 가까이에서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것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44번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작품은 지금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는 김종삼의 작품인데요. 자, 시인이 나에게 자, 누군가 묻습니다. 시가 뭡니까? 시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물어봤나 봐요, 지금. 자, 나는 시인이 못 되물어 그랬으니까 아유, 저는 되게 겸손한 거야. 나는 지금 시인다운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 어떻게 보면 되게 창피한 거죠? 여태까지 시를 씁네 하고서 사는 시인인데 시가 뭡니까 물어봤는데 시에 대한 거기 답을 뚜렷하게 못 해버렸어요. 자, 그래놓고 자, 화자는 어디를 걷습니까? 자, 무교동, 그 다음에 종로, 명동, 남산, 그 다음에 서울역 앞, 그 다음에 남대문 시장. 자, 이곳은 누가 사는 곳들? 누가 생활하는 곳? 일반 서민들. 우리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자, 이곳을 쭉 자기가 걸어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겠죠? 시가 뭘까? 내가 지금 왜 시를 쓰고 있을까? 이거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야. 자, 거기에서 자, 생각이 났다는 것은 그래서 답을 찾았대요. 자, 뭐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위에 이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이 사람들 엄청 고생이 되어도 자, 힘들게 살아도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씨 좋고 자, 마음씨 좋고 인정이 넘치면서 그다음에 자, 슬기롭게 살고 있답니다. 자, 비록 그 사람들의 삶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순수하고 명랑하면서 되게 밝게 살면서 인정이 넘칩니다. 자, 그리고 슬기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자, 이 세상에 바로 알파가 되고 고귀한 인류가 되고 자, 영원한 광명, 빛이 되고 다름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삶이 바로 시가 아니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이란 다른 게 아니네요. 자, 일상적인 삶, 비록 그것이 힘든 삶이지만 이것을 소재로 해서 자, 그 사람들의 어떤 순수함이나 명랑함, 인정 이런 것들이 담긴 시를 쓰는 것.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들이 다 시의 소재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자체가 바로 뭐야? 시인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됐어요? 자, 43번에 여기 답은 지금 유산 19 반복이 되는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44번에서는 2번에 자, 여기서 가까이 또는 멀리 이 두 가지의 시선을 다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5번에서는 지금 누구에게인가 답을 물어본 게 아니라 스스로 걸어가면서 그 일반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자, 물음이 없습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